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애플의 특허 분쟁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도 지리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이렇게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두고 벌이는 소송전들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준비한 이슈는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4대 중독의 하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게임 업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을 쳐보겠습니다. 게임이 알코올과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사회악에 포함된다. 무슨 소리냐? 게임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게임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억지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함께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은요. 한국인터넷게임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중앙대 이원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조금 전에 자료 화면 봤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켜서 4대 중독법으로 네.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교수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게임 업계에서도 방금 우리 앵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예. 반발이 심하고 저도 사실은 한국 컴퓨터 게임학회 회장으로서 뭐 학문적으로 게임을 연구하고 있지만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올 4월에 예. 그 새누리당이죠. 예. 신희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여기서 예. 이제 이 게임을 인터넷 게임을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셨지 마약, 알코올, 도박 및 사행 행위를 이제 중독물이라고 했습니다. 예. 세 가지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터넷 게임 한 가지를 추가해서 중독물로 유해물로 규정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게임업계가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법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법의 원칙, 법리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 게임업계는 그 뭐 강제적 셧다운제라든지 이런 걸 갖고 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고요. 예. 여기에다 또 덧져서 뭐 중독물이다. 이렇게 하면 이 게임업계가 받는 그 압박 내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게임이 갖는 중독성이나 유해성을 떠나서 네. 게임을 여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이나 도박과 같은 수준에 놓고 법적으로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일단 예. 뭐 예를 들어 평등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예. 왜냐하면 문화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사람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선택적으로 일부분만 허용을 안 하는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게임을 중독물로 관리하면 이게 이제 게임인 컴퓨터 게임이 사실은 문화산업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중독물로 관하면 이 평등의 원칙이 위반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는 또 인터넷 게임이라 하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예. 인터넷 게임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만들 때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뭘 딱 지정을 해줘야지 법의 법리에 오해도 없고 법을 집행하는 데 편리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법에서는 광범위하게 명확성의 원칙도 위반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게임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게임 좀 하시는지? 네, 좀 합니다. 어떤 게임을 주로 하세요? 뭐, 막고라든지. 막고도 치시고요. 치고. 시간 때울 때는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인간이 왜 여가 활동의 일부로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가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열심히 일하다가 예. 좀 남는 시간에 자기가 행복한 거 이런 예. 걸 함으로써 즐기는 거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근데 교수님, 규제를 한다. 예. 이게 좀 어불성설을. 근데 교수님의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예, 예. 그러니까 교수님 같이 이제 남는 여가 시간을 활용을 해서 막고도 치시고, 예. 또 나름대로 그 막고 치시면서 즐거움도 얻고 이러는 예. 거는 뭐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만은, 예, 예.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학부모들 만나보면,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부분이 게임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게임에 너무 이렇게 중독돼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또 해야 될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은 좀 사회적인 지적도 있고 우려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평등을 얘기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 헌법에도 행복 예, 예. 수권이 보장되어 예, 예. 있고요. 그럼 그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 예. 앵커 선생님도 그렇고 예. 저도 행복하게 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게임을 주로 많이 하는 건 청소년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실 문제는 청소년이란 예, 말이죠. 그렇죠. 보통 통계를 보면요. 예. 15세에서 19세가 우리가 약 340만이 된답니다. 예, 예. 전 인구의 한 7.1%가 됩니다. 그럼 예. 15세에서 19세 같으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이슈가 사실 생긴 거는 학부형 단체에서는 좀 게임을 너무 학생들이 과도하게 하니까 학업에 지장이 있지 않냐 예. 이렇게 보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뭐 일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우리 저 같은 세대에서는 사실은 게임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인터넷 게임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2000년대 시작됐어요. 예, 예. 1998년도에 NC 소프트 같은 회사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보급돼 있으니까 그 전에는 우리 세대 같으면 사실은 시골에서 좀 시골 출신이지만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렇게 해서 여가를 즐겼어요. 예, 예. 근데 서울 강남이나 서울에서 어디 천지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거는 방에서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웹 서핑하는 게 하나의 문화 현상인데 현재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 봐야 되죠. 그것마저 만약에 정부에서 차단하면 예. 청소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합니까? 근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부에 지장을 준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공부와 또 게임은 뭐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공부도 공부지만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구슬도 치고 딱지도 치고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놀았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터넷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컴퓨터에 몰입해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뭐 자폐증이나 우울증을 앓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요즘 게임 콘텐츠가 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나 선정성 때문에 또 자칫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 성격을 형성하는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뭐 이게 너무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인지 인터넷 게임인지 분간을 못해갖고 때로 뭐 사회에 보도되는 그런 좀 청소년 범죄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런 시각도 일부 존재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게임이 굉장히 성행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게임이 비디오 예, 예. 게임 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예, 예. 뭐 닌텐도. 이런 겁니다. 예.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이 많은데 예. 많은 그걸 즐겨서 학생들이 폭력적이지 않냐 이렇게 일부 의견이 제시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 예. 그 비디오 게임을 보고 학생이 폭력성하고 인간관계가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예, 예. 학문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실 이제 인간의 이 성격이라든지 인간의 인성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정 환경, 사회 관계, 친구 관계, 기타 등등 해서 그 성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 좀 일부에서는 게임 때문에 그래 형성되지 않았냐 이렇게 오해가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혀졌어요. 사실은 뭐 일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예. 볼 때는 인간 성격이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요인에서 게임의 요인에서 폭력적이자 게임에 의해서 성격이 비뚤어졌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게임이 갖는 청소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은 뭐 우리가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셧다운 아까 말씀하셨지만 셧다운제도 도입을 했고 그 외에도 몇몇 가지 뭐 규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죠.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셧다운제라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예. 같은데 청소년 보호법에 2011년부터 셧다운제라는 게 사실은 인터넷 게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예. 12시 0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못 하도록 이렇게 차단하는 거죠. 그게 셧다운제. 성인 인증이 돼야만 접속이 가능한 거죠. 예. 그게 사실 강제적 뭐 우리 셧다운제. 청소년들 부모 이름과 주민등록증 번호 정도는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뭐 사실 이게 셧다운제 이것도 실효성이 꼭 없다는 효과가 거죠. 게임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예. 사실 중국에서도 그런 2005년에 법으로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5년 하다가 2010년부터는 그런 폐지하고 자율규제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그 셧다운제를 시행하려면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이 듭니다. 예. 안 그러잖아요. 그 프로그램 만들어놔서 이제 셧다운제를 구축 비용이 들고 그건 또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비해서 실제로 그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게임 업계는 반발하고 또 우리가 게임 업계 매출에도 좀 영향을 주긴 영향이 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게임 업계가 중국을 추월당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 우리가 대단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중국이 온라인 게임의 1위예요. 매출이나. 예를 들면 교수님 말씀 중에 예. 죄송한데요. 근데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나서 게임 업체 매출이 줄었다면은 예. 그럼 셧다운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위축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도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만큼은 아니겠지만 예, 좀 그래도 뭐 그런 일부에서는 뭐 거꾸로 말씀하면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게임 업계는 그만큼 부담이 크고요. 그럼 게임 업계 작년 통계를 보면 예. 성장률이 1.1%입니다. 예. 1.1%하면 상식선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4%, 3% 성장하잖아요. 훨씬 일반 성장률은 낮아요. 그럼 지금 게임 업계가 굉장히 고사위기, 정체위기에 있다고 예, 봅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아까 예, 앵커 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또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문화부에서 게임법에 예. 또 규제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부에 지금 발의한 게임법 시행령으로 해서 또 웹게임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아마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어요. 예. 막 그런 2중, 3중, 4중 또 게임 업체들에게 매출의 일정 부분을 또 기금으로 내게 하는 예, 그런 또 예. 법안도 지금 나와 있고 예, 그게 예. 뭐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그런 우리 한국의 온라인 게임 종주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런 자꾸 게임 업계에 부담을 주니까 게임 업계가 종사자들은 신이 안 나는 근데 이게 거죠. 저는 참 그 좀 궁금한 것이 사실 이게 사용자 측에 대해서 좀 사용 자제를 설득하는 방법이 아니라 네. 공급자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 하는데 사실 인터넷으로 모든 이 국가나 사람들이 연결된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규제를 국내 업체만 적용할 수 있지 해외 네. 업체는 적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안 그래도 뭐 몇 번에 걸쳐 세미나를 했으면 역차별 문제가 나옵니다. 한국 업체는 그렇게 하면 뭐 영업정지라든지 벌금을 내는데 예. 외국 업체는 안 나가면 역차별을 당하죠. 또 인터넷 사회 시대에서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미국의 게임 서버가 있던 중국에 있던 어디든 다 연결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 한국에서만 서버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강제적 셧다운제나 뭐나 해서 못 들어가면 우리 학생 청소년들이 미국에 들어갑니다. 중국에 들어가요. 지금 필리핀 들어갑니다. 결국 미국 업체, 중국 업체 게임은 할 수 있는 있는데,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만 규제하게 되면 게임 산업만 결국 죽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고 또 국내 업체가 일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면 회사 자체를 중국에 옮기자. 아니면 필리핀에 옮기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국내 사실 고용 뭐 감소.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한 우리가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조명 산업이라든가 예. 엘리베이터 산업도 시장의 어떤 불합리성을 해소하려고 많은 규제를 가져가다 보니까 예. 지금 사실 조명이나 엘리베이터 그렇죠. 쪽에는 국내 업체들이 없거든요. 예. 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지금 게임 산업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번에 그 박근혜 정부 들었을 때 이 게임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된다. 예. 앞으로 성장 동력, 우리 예. 뭐 문화 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게임 산업을 좀 육성하겠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각 정부마다 슬로건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는 아마 제가 알기로 창조 경제라는 슬로건을 낸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정책 잘 모르니까. 예, 예. 그럼 창조 경제라는 게 이 게임이 문화 산업의 일종입니다. 문화 산업물 아닙니까? 문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창조 경제의 가장 핵심 문화 산업이에요. 예. 그런데 문화 산업을 한다고 정치적 슬로건을 내놓고 그 하위 법으로 예.
이걸 규제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진짜 대통령께서 아시면 아마 화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나라당에서 이런 법안을 낸다는 게 대통령의 원래 정치적 슬로건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럼 각 정부마다 우리가 슬로건이 뭐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그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 또 예를 들어 뭐 노무현 정부는 그때 무슨 정부하면 그 슬로건은 문민정부, 슬로건에 맞게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법이라는 것은 정치적 슬로건이 상위계급 그걸 구현하는 게 법이고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창조 경제라고 해서 대통령 표를 찍어줬는데 예.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납득 못하는 거 저도 납득 못합니다. 그 정치적 슬로건을 보고 표를 준 거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그 예. 슬로건에 맞지 않게 대통령 당선됐다고 다른 일을 하면 국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사실 지난번 제 기억에는 MB 예. 정부 때도 사실 정권 초기에 닌텐도 열풍이 좀 있었죠. 예. 닌텐도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문화 콘텐츠 사업, IT와 예. 접목된 문화 콘텐츠 사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강한 그런 뭐 정책들이 있었고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근데 게임 산업이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수출액만 보면요. 예. 컨텐츠 수출액의 70%입니다. 이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우리가 들면 지금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고 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거군요. 예, 게임, 음반, 방송,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중에서 예. 작년에 수출액이 2조 3천억입니다. 게임만. 그게 70%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창조 경제라는 것은 사실 머리로 아이디어로 해서 뭐 창조적인 물품을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야기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산업을 오히려 그런 슬로건에 맞게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면 창조 산업, 창조 경제가 실현되겠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앵커님, 미국은 사실은 문화산업을 가장 육성하는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작권법 같으면 원래 50년에서 70년을 연장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창조물인 저작물을 보호해야 창작을 하려고 하면 소설, 시 쓴 사람이 그걸 많이 보호해야 시, 소설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년, 가면 4, 5, 70년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소설 좋은 거 하나 써놓으면 손자까지 먹고 살아요. 예. 그게 그래서 문화를 육성하자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보시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은 온라인 게임이 장르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NC소프트의 리니지라든지 원투, 아이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이제 그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앞서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서버가 컴퓨터가 수백 대를 동시에 움직이고 한 컴퓨터로 움직이게 하게 그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걸 지금 기술을 갖고 간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던전 앤 파이터라는 컴퓨터 게임을 갖고 가서 서비스한 회사예요. 98년에 처음으로. 예.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몇 조인지 아닙니까? 100조입니다. 홍콩에 상장돼 있는데 100조예요. 우리나라 NC소프트 다 합해봤자 10조 안 돼요. 예. 그런데 오히려 역전당해서 우리나라 기술을 갖고 가서 한 중국의 회사는 시가총액이 100조고 예. 우리나라 NC소프트나 넥슨 다 합해봐서 10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10배예요. 우리 기술을 가져가서 잘 정부에서 잘 육성을 하니까 그런 큰 회사가 생긴 겁니다. 우리 현대자동차보다 그 텐센트가 더 크다고 시가총액이 크다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 게임 산업은 분명히 육성해야 될 산업이고 우리 또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산업인 건 같은데 아까 교수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신 것처럼 게임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그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모두가 또 학부모의 책임으로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앵커님 지금 말씀하신 거기서 질문 의도를 좀 알겠는데요. 일부 학부형 단체에서는 사실은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게 게임을 과몰입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계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오해입니다. 옛날 저희들은 사실은 게임 없는 세대 아까 말씀드린 2000년부터 온라인 인터넷 게임 많이 승행했거든요. 그전에는 게임이 없었잖아요. 인터넷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도 공부 못하는 학생은 있어요. 게임 안 하고 다른 걸 했습니다. 뭐 약간 구슬치기를 하든지 뭘 다른 걸 즐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의 하나의 여가의 수단입니다. 왜냐면
뭐 서울시내 어디 집 밖에 나가봐서 할 게 뭐입니까? 뭐 있습니까? 그럼 방에 앉아서 친구들과 채팅하고 게임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채팅하고 이렇게 동료의식을 느끼고 같이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고 토라고 다 채팅을 다 하잖아요. 예. 그래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면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좀 유해성이 적은 교육적인 게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게임을 이용해서 교수님 교육용 게임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교육용 게임. 재미가 없죠. 좀 폭력적이고 성공적인 게 또 재미는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원래 그럴 예, 겁니다. 예, 좋은 예. 거는 좀 재미가 예, 없고 좀 예. 나쁜 게 재밌는 예, 거예요. 예. 세상이 뭐 꼭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뭐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죠? 그래서 하여튼 정부나 뭐 학부모 단체나 기타 이런 중독물로 규제하자는 데 대해서 이제 뭐 게임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해를 좀 푸시고 게임은 아까 말한 우리 그 박근혜 정부에서 말한 창조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킬러 콘텐츠라 그럽니다. 콘텐츠를 육성을 해야지 예. 규제 일변으로 가서는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게임업계 종사가 10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부심을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 좀 진행을 해줘요. 중독물이라 하면 게임과 교수, 게임 고등학교도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나쁜 걸 만드는데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사자나 그 교육시키는 사람, 기타 등등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좀 신명나게 해야 뭐 창조도 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예. 그 신명나게 못 만들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그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뭐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 또 표를 이식한 학부모들의 표를 이식한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 인터넷 게임학회 이원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특허 침해 심판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결국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짚어봅니다. 특허 분쟁의 시대.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무엇인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성균관대 김경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뭐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 한동안 뭐 세계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이렇듯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분쟁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조금 살펴봐 주시죠. 통계적으로 보면 예. 지난 한 5년 사이에 예. 한 3배 정도 3배. 늘었다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008년경에는 이제 외국 기업과 우리 기업 사이의 그 분쟁이 예. 한 120건 정도 예. 그랬는데 금년에는 아마 한 360건 정도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주로 제소하는 쪽이 외국 기업이 많은 예, 주로 예.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을 제소하는 비율이 경우도 어느 좀 정도입니까? 예.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우리가 제소하는 쪽은 우리가 한 10에서 제소하는 거는 제소 당하는 사건에 비해서 한 10 내지 15%. 예. 뭐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 정도의 지금 우리 기업들이 규치고요. 겪고 있는 특허 분쟁은 피소되는 경우가 많은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 비롯해서 우리 시장은 외국 기업에 비해 지식 재산권에 대한 좀 개념이나 전략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아까 우리 권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최근 들어서 이 우리나라 쪽이 주로 많이 이제 특허 소송을 제기당하는 편이죠. 예를 들어 오늘 뭐 아까 이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삼성과 애플이 약 한 6억 불, 그다음에 이 듀퐁이 코롱에 제소한 게 한 9.2억 불, 예. 그리고 포스코와 신일볼제철에서 영업비밀 침해했다고 해서 한 1.4조 원 정도, 그러니까 1조 4천억 정도 우리한테 이제 특허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예를 봐서는 대기업은 그래도 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 지식재산에 대한 개념들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죠. 특히 이 창조경제하에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져. 예를 들어 MS워드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가 전체 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한 70% 이상이 넘거든요. 즉
과거와 같은 이제 고정자산, 유형자산에서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무형자산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 많은 기업들이 예. 지식재산 또는 이 예. 발명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좋아진 경향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오롱과 두평 소송에서는 우리 코오롱이 패소를 했었죠. 예. 그리고 뭐 애플과 삼성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대기업 간의 그런 특허 분쟁에 있어서 우리 대기업들의 대응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글쎄요, 뭐 대기업이라고 해도 다 같은 대기업이 아니고요. 차이가 많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성 애플 사이의 사건, 예. 듀폰 코롱 사건, 예. 그다음에 포스코와 신일본 제철 사이의 사건, 세 건 다 제가 수행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럼 뭐 이번 소송으로 큰 돈 버시겠네요. 아니요, 뭐 돈 버는 거하고는 무관하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예. 애플하고 삼성 특허 소송 몇 점 주시겠습니까? 삼성의 대응. 그거는 이제 그 각 나라별로 예. 10여 개국에서 한 한 30여 건 예, 소송이 뭐 진행 그렇게 중이죠. 진행 중이니까 예. 그걸 뭐 전체적으로 평점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예, 예. 또 기업들 나름대로 그 소송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도 있고 예. 또 나름대로 대응하려고 했던 처음의 그것이 제대로 수행됐느냐 하는 것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걸 외부에 있는 사람이 뭐 점수로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 기업은 비록 그 10대 그룹 안에 속하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 태세나 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내부의 그 인하우스나 이런 조직들이 예. 상당히 많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해외에서의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가 되면 상당히 조금 우왕좌왕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코오롱이 대표적인 좀 예가 될 수 있겠죠. 코롱도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코롱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그 사법 시스템에 예.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또 그 사건은 특히 이제 일반 민사 사건으로 이렇게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제기된 예, 예. 것이 아니라 예. 그 전에 이제 형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더 달리 이제 대응책을 모색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은 뭐 애플과 삼성 특허 분쟁 뭐 세상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는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예. 누가 승자입니까? 이제 법적 소송으로는 뭐 장군멍군 하고 그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는 이제 약간의 우스개 소리를 가미를 하면 예. 그 사건의 이제 패소자는 노키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의 패소자는 누구다? 결국은 이제 삼성과 애플은 이제 소송 자체로 인한 이제 기업의 그 이미지 제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명을 받게 됐고 노키아는 결국은 뭐 양강 체제가 그냥 확고하게 굳어져 버리고 예.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이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가 예.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예. 세상에서는 이제 조금 그렇게 약간 농담을 섞어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보면 구체적으로 뭐 애플의 그 속내나 예. 또는 돌아가신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의중은 알 예.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삼성과 애플 소송 사건인 거는 분명합니다만은 삼성이 이제 안드로이드 폰의 선두주자다 보니까 예. 결국은 그 총대를 맨 그래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소송 관련 비용이 들었습니다만 삼성으로서는 크게 뭐 손해 볼 거 없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만약에 근데 굳이 어느 자료를 봐도 안 나와 있는데 소송 관련된 삼성이 지불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하시기 좀 글쎄요, 그건 좀 뭐 조용히 써주셔도 되고요. 글쎄 진짜 그건 궁금한데. 저도 잘 모르는 예.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예. 이 그 1년에 벌어들이는 그 경상 이익에 예. 뭐 아주 큰
비용을 안 들이고 그 중에 뭐 한 글쎄요 한 10분의 1 아니면 한 7, 8분의 1 정도로는 예, 커버할 수 좀 있는 대강 짐작이 되네요. 정도가 아닌가. 그래도 경상이익의 그 정도 규모는 상당히 큰 금액일 것 같고요. 예. 한 예로 애트리, 물론 이제 이 약간 좀 다른 경우지만 애트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식재산 창출을 가장 많이 하고 그렇죠. 또 기술 이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1년에 한 4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요즘은 근데 연구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연구 관리만 하고 애트리. 글쎄요. 어쨌든 이 외부에서 이 특허를 침해 소송만 당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출연연구소도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애트리인데 어쨌든 이번에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뭐 한 300억 정도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반이 뭐 소송 관련 비용으로 나가가지고 이거 뭐 이래 빼고 저래 빼고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이 특허에 관련된 소송이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너무 이 기업들의 본연의 그 R&D라는 이 본연의 이 전략에서 벗어나 있는 것만큼은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무조건 뭐 좀 제소를 하고 보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특허라는 것이 뭐 더 변리사이시거니까 더 잘 알겠지만 사실 우리 시장에서 좀 혁신을 갖다가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로 모두가 사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 그래서 좀 혁신이 활발하게 시장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요즘 와가지고 이 특허 관련된 분쟁이 남용되면서 오히려 특허가 원래 갖고 있는 취지가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지적처럼 어떻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와 같은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 R&D의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특허라는 거는 경쟁 구도하고는 기본적으로 이념이 다릅니다. 특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은 사람한테 독점권을 법률로서 주겠다라는 그런 제도로서 생긴 거고요. 경쟁법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적용을 해서 특허를 통해서 어떤 시장을 장악을 하면 그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막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 측면의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뭐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사실 특허 관련해서 많이 피소를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중국 시장을 가보면 뭐 아이폰과 같은 제품, 갤럭시와 같은 제품, 심지어는 자동차도요. BMW, 벤츠. 맞습니다. 굉장히 얼핏 봐서는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 사실 뭐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 기업으로서도 이게 이제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동감을 합니다. 아시겠지만도 세계 이제 이 지식재산권 이 출원 건수나 획득 건수에 보면은 지금 이 미국이 이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고 저희 한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3, 4위 정도의 이제 이 건수를 갖고 있고 뭐 이 중국도 물론 많은 이제 특허 건수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퍼스트 무버에 관련된 특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중국에서 많이 좀 침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이제 이 우리나라 제도라기보다는 중국에서도 이제 세계의 어떤 이 공장답게 그리고 이 G2라는 이 거대한 위상에 맞게 스스로 제도를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에서 하도 요거 약간 본질은 벗어난다는 맥락 같은데 중국에서 요번에 10월 달에 새로 관광 관련 법안을 새로 하나 냈거든요. 그 관광 관련 법안이 뭐냐면은 덤핑에 근접하는 그런 이 관광은 이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산업이 상당히 이제 양질의 관광 산업으로 좀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 중국도 우리가 이 능동적인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도 중국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G2의 위상에 맞는 그런 이 지식 재산을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지금까지 계속 대기업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금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특허 이 싸움에 대응할 수 있는 우선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요. 결국 돈하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특허를
관리부서로 생각을 하고 예. 결국은 비용을 쓰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R&D를 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걸 권리로 만들고 예. 그걸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교수님 말씀하신 예.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먼저 발상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좀 정부에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얘기만 나오면 다 우리가 정부에 좀 근데 이제 기대는 것 같아서. 문제는 지금 변리사님도 예, 예. 말씀을 하셨지만도 예. 중소기업은 사실 특허 소송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과 사람이 없고 기본적으로 특허 소송에 걸릴 정도가 되면은 상대방이 저희 회사를 슈를 걸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먹을 게 있구나 했을 때 이제 슈를 거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그 정도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저기 해줄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부족하고요. 다만 지금 중소기업들 뭐 이게 연결돼서 진행되는 그런 특허 관련된 법적 소송 이제 이 대표적이었었던 정도, 이 사례가 이제 중소기업 말고 중소기업 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중견기업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이 특허에 대한 중요성들이 어느 정도 좀 인식이 돼가지고 사내 뭐 이 전문 변리사라든지 채용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중견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펜텍 같은 경우 이번에 되게 어려운 경영 상황에 처해 있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 특허 소송이 뒤에 이제 우리가 이 페이턴트 트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페이턴트 트롤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뭐 몇천억의 소송이 걸렸다가 400억을 결국은 물어준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견기업 쪽에 관련된 어떠한 좀 이 대안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럼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특허청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 중견기업의 IP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 자기네 돈 들여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의 돈을 들여가지고 IP 자산 관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컨설팅 해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다고 이 소송을 걸렸는데 그 소송 당사자한테 비용을 뭐 지불을 해준다는 건 이제 WTO 이런 체제에서 위반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 내부 부서에서 IP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도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이 특허에 걸리는 것들이 R&D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전적으로 R&D 기획이 매우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R&D 기획을 할 때 반드시 이 선행 특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R&D를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R&D 기획 단계에서 그런 이 선행 특허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R&D를 잘 해야 볼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은 그런 이 IP 관리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컨설팅을 더 강화시키고 예. 또 특허 출원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일정 부분 좀 비용도 좀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좀 필요가 있겠죠. 특허 포함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에서 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이 관련 인력도 국내에 좀 많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렇죠. 뭐 변리사라든가 특허 예. 관련 변호사분들 예.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변리사분들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은 오히려 변호사의 그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어떻게 지금 그게 역할이 조정이 변리사는 되나요? 예. 주로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의 이제 그 기업들에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고요. 예. 그래서 R&D의 결과를 권리화시키는 예.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침해다 아니다 또는 상대방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그런 도움을 주고요. 예. 변호사는 그 변리사의 분석에 기초해서 이 소송에서의 자기네의 그 포지션을 정하고 대응 방안을 정하고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변호사와 변리사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예. 가능하면 그 두 가지 모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제 2기째로 변호사들을 배출을 했는데요.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한 20% 정도는 테크니컬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더 육성하고.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먼저 되셨어요? 변리사가 먼저 되셨어요? 저는 이제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사법시험에 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답답하시던가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 변호사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 변호사 일과 변리사 일을 다 같이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인력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 단일 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인력을 양성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이제 연구개발은 이제 이 이공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연구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졸업하고 난 뒤에.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공대 대학에서 이런 이 IP의 중요성 또 IP를 어떻게 권리화시키느냐, 그러니까 그 기술을 연구개발 결과를 어떻게 권리화시키느냐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미흡하죠. 예. 미흡하기 때문에 이 공대생들이라든지 이 이과생들한테 예. 그런 어떤 이 학교에서 학점으로 최소한 3학점에서 6학점 정도 사전에 이술하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수학점 제도로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대학에서만 그게 이제 이 선택학점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 휴먼 특허의 비율이 미국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많습니다. 휴먼 특허 비율이 많다는 거는 휴먼 특허요. 휴면. 휴면.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내가 이 연구 개발해가지고 권리화 시켰어도 그걸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서 돈을 벌던지 또는 이전시켜가지고 돈을 벌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R&D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앞단에 있어가지고 R&D 기획을 이게 돈이 들 거냐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적으로 이런 R&D 기획 단계에 있어가지고 IP가 어떻게 이 권리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기술 자산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가지고 보다 양질의 기술이 예. 특화시켜가지고 권리화돼서 그게 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특허 분쟁이 많이 생기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특허 괴물의 등장인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예. 일종의 그 하나의 좀 좋은 식으로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익 집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괴물이라는 말을 붙여서 예. 지나치게 이제 이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IBM 같은 회사는 예. 지금 이제 제조업 안 합니다. IBM의 매출의 한 80% 정도는 다 특허 로얄티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예. 결국 그 특허 괴물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회의 자연스러운 어떤 경제 현상으로 나타나 있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를 전제로 하고 활용도 하고 예. 또 대응도 해가면서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는 특허 관련 소송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보시는 거죠? 특허 소송은 점점 증가할 거고요. 근데 이제 특허 괴물에 대한 그 위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부작용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입법적으로 어떤 그 활동을 좀 제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허 괴물이 조그마한 특허 하나를 가지고 그 특허를 사용해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 부품을 사다가 또 중간 제품을 만드는 회사,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다 엮어가지고 소송 하나로 피고를 한 몇십 명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소송을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1대1로 하게 하자. 그러면 특허 괴물도 돈이 없어서 소송을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예. 또 특허 괴물도 사실은 어떤 자본을 실질적인 이 소유주가 하나 있죠.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IT 관련 특허 예. 또는 소재 관련 특허 이렇게 해가지고 자회사를 계속 만들어서 예. 그 자회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 소송의 뒤에 숨어 있는 장본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못하게끔 예. 이제 그런 이제 입법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입법이 현재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예.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제조 금지 판결을 내리는데 조금 신중을 기하는 예. 이런 이제 사법부의 움직임도 보이고요. 예. 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의 이제 또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오늘의 이 주제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식재산권 소송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그게 이제 국한돼 가지고 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지식재산은 이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어떻게 이 활용하고 확산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GDP 대비 4.2%를 연구개발비에 써요. 근데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R&D 기획 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 특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성과 확산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두는 좀 공격적인 그런 어떤 이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기업의 그 기본적으로 그 R&D 기획 단계에서의 그 생각을 근본적인 생각이 변환돼야 된다는 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외국 기업들을 보면 보통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핵심 기술은 아니지만 다른 기업이 자기네 기업을 제소하는 경우에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관련 기술이 있고요. 또 지금 당장은 활용할 게 아니지만 미래의 그 기술과 관련해서 대강 특허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R&D를 수행을 나가는데 그 수행을 하면서도 하다 보면 버려지는 특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해서 사실은 특허를 R&D를 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비가 이루어지면 교수님 말씀하신 활용 측면이 이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김경환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장,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시죠. 그다음에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가을 추위가 아주 기승입니다. 낮에도 뭐 제법 좀 쌀쌀하죠. 지구온난화로 북극 계열음이 녹으면서 한반도의 추위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가을이 아주 짧죠.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더 추워지기 전에 마지막 가을 만끽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